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시진핑에게 바치는 공물입니다. 실질적인 내각제를 말하는 자는 중공의 간첩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다른 국가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겠습니까?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대부분은 대단히 치밀하게 고안된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이 교묘한 세뇌 방식과 전방위적인 이 프로파간다의 방법론을 차용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상대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여서 매수하고 또 압력을 넣어서 이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권을 통해서 친중 세력을 양산하여 이 중공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중국은 매년 12조에 해당하는 돈을 전 세계의 언론, 문화, 스포츠 등 이런 소프트한 영역에 투자해서 이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대상국을 이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의사에 저항하려는 의지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대상국의 의지가 뭉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선전을 통한 방법과 또 분열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대국의 정치 시스템을 분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방법론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학생이 중국말을 배우면서 중국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벌을 받으면서 중국말로 뭐라 떠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트윗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환영하는 중국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도처의 산지에 있는 중국계 제조업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중국화하려는 중공, 1971년 유엔이 이제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주권국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 해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엔에서 미국의 의사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일부 악명 높은 국가들, 수단, 우간다처럼 반미를 하는 국가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대체로 러시아랑 연결이 돼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친미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당시 10여 개국만 찬성표를 던졌고 무려 43개국이 중국의 뜻에 따라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들 국가들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돈에 있습니다. 중국 국내의 인프라 사업은 이제 점점 더 축소되고 있었지만 아프리카 쪽은 점점 더 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15년 동안 엄청난 돈을 아프리카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 돈을 이용해서 사실상 이제 동맹이나 우호국을 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냐에 3.5조 원 정도 이제 돈을 들여서 경부선 같은 철도를 부설했고, 기니에는 7천억 정도의 수력 발전댐을 지었고, 이디오피아에도 비슷한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투자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중국은 돈을 댔습니다. 주로 중국 수출입은행이 절이나 무이자에 가까운 파격적인 차관을 각국 정부에 제공한 것입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투자는 대부분 공산당 지도부의 이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정치적 이유는 침체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속 성장이 가능한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고 또 중국 기업들에게 건설 등 각종 일감을 줘서 경기를 떠받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개발국 투자는 인프라 구축과 자원 개발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자원 확보입니다. 20년 동안 엄청난 자원을 소비했던 중국은 향후 예상되는 자원 전쟁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를 전략적인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자원 개발을 위해서 중국이 돈을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가의 노동력입니다. 중국 역시 중산층이 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노동력의 가격 경쟁력은 상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저가의 노예 노동력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민주의에 가까운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이 교육액의 3배를 중국과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교육을 서방 선진국들보다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프리카 엘리트가 획득하는 문화 이권은 서방 국가와의 교육보다 훨씬 큽니다. 아프리카 주민들을 노예 상태로 부리고 중국 기업과 과실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의 투자와는 달리 이 중국의 투자에는 인권에 대한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다. 대다수 독재에 기반하는 아프리카의 통치 시스템은 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은 주민들에게 또 흘러가지 않습니다. 초기 인프라 투자 시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은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불만과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최근에는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는 규모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중국의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아프리카의 핵심 산업들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웨이로 대표되는 통신, 유통, 물류, 해운, 자원, 제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여 개에 가까운 중국 기업들이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가장 중요하고 큰 영역을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의 90%가 사실 민간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아프리카 현지인을 고용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현지인을 고용하면서 실질적인 과실들이 또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산업을 지배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 투자는 결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들의 아프리카로 이주도 점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은 아프리카로 이주한 기업과 중국인들, 그리고 투자한 기업들이 이 정치 경제적인 지분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계 종합상사가 했듯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정세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권 세력을 매수하는 일반적인 대외 로비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제 중국계 기업이나 정보가 들어오면은 집권 세력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좀 달라졌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기업은 각국의 다양한 정치 세력에게 금전적 후원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다투도록 조정하고 항상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제나 연방제, 지방정부의 강화 등 전반적으로 이 중앙의 권력이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지금 한국 상황에 중국이 개입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집권당보다는 야당을 지원해서 정부를 견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묘한 정책을 위구르, 티베트 자치구, 내몽고, 홍콩, 대만에 써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친중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철저히 이 스플릿 앤 디바이드, 쪼개고 나눈다. 그리고 디바이드 앤 룰, 나누어서 지배를 한다는 교과서적 제국주의 시대의 통치 방식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하려는 대상을 분열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민족 또는 국가적 반발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고 내분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A라는 체제를 너무나 증오해서 제3자인 중국을 받아들인다는 기묘한 심리적인 함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을 예로 든다면 문재인이 너무 싫어서 중국도 좋다. 이런 심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중국은 포용적인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중국은 한국 같은 주변국이든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아프리카든 유사한 정치적인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티벳이나 위구르 같은 중국 내부의 자치구든 혹은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대만이나 내몽고 같은 곳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쪼개고 이간질을 시켜라. 그리고 권력이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총체적인 국력을 분산하라. 그리고 중국에 저항할 수 있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위축시켜라. 뭉치지 못하게 하라. 중국은 모두를 포용하라. 이런 기묘한 게임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대외 정책 하에서 2016년도 한국의 총선을 전후로 엉뚱하게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오연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이 튀어나왔습니다. 느닷없이 내각제를 꺼내든 것은 당시에는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철저한 당정 분리의 원칙으로 행정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이 새누리당의 의회 권력 혹은 당권파들은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는 현실과 그리고 차기 후보 선출 및 퇴임 후에도 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차세대 리더가 부재하여 이 군소 정치 파벌로 전락해가는 당시 이제 새누리당의 당권파들은 이를 뒤집으려는 순전히 정치공학적 이유로 내각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회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군소 파벌들과 권력을 나누어 항유하려는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탄핵을 저지르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내각제 세력의 핵심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새로운 시대는 의회가 권력을 나누어 먹는 시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넘치고 여러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나누어 혜택이 골고루 모든 곳에 돌아간다고 그들은 떠듭니다. 내각제 자체가 또 이 복지의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 이 국민들의 파퓰리즘에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내각제는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제도입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부패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입니다. 유전 무죄의 공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제 카르텔과 인적 네트워크는 초법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법부와 언론, 크로닉 캐피탈리즘의 이 연합체가 권력을 잡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전에 몇 놈이 해먹는 부패가 몇 놈으로 모인 수십 개의 카르텔이 동시에 먹겠다고 치고박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의 운동권의 카르텔들이 동시에 해먹겠다고 덤비니 이 조국 같은 사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광이든요. 그런데 2018년 또다시 탄핵 세력은 내각제를 꿈꾸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2018년 4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개헌안으로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확정된 당 개헌안에 따르면 통일, 국방, 외교 등 대외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총괄한다.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사정 권력기관의 장악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지닌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개헌 발의권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대통령이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인 의회가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철저한 언어 도단입니다. 의회가 사실상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역임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완벽한 의회 독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은 사법부 역시 의회의 소나기에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의회가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삼권 모두를 의회가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시진핑에게 바치는 공물입니다. 제목만 보면 억지에 가까운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타도 한다고 이제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자들인가는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축출하고 한국을 일본과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의 영향권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중국의 꿈인 이제 제1도련을 이 동해 쪽으로 확장하여서
영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여서 586 운동권은 특권과 정치 권력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인 내각제 세력의 주장, 즉 내각제를 도입하여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리고 의회가 권력을 장악하는 이 분권적 정치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중국의 한반도 점령의 야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권을 갖지 못한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체제의 심각한 약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국군 통수권과 외교 주도권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통령 자체가 실권이 갖고 있지 않는데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 요인, 그리고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동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이 대응력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각제가 가지는 독특한 이합 집산입니다. 군소정당이 난립하여서 권력 지형이 수시로 변하고 또 갈등과 분열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세 번째는 권력 장악을 위해서 이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타락한 정치로 국력을 크게 쇠약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외부 안보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고 분열된 의사결정으로 자칫 의사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사공이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 명의 사공 중에 불온한 의도를 가진 인물들이 끼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게 된다면 미소를 지을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시진핑과 김정은이죠. 저는 최초에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인기 없는 내각제를 꺼낸 자가 과연 누구인가?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한국이 고통을 받았는가? 제왕적 대통령이었던 소위 저들이 그렇게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무고하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의회 권력의 이 초법적인 난동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의회 독재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인기 없는 내각제를 꺼낸 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꺼냈을까요? 단지 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꺼내던 국내 정치적 아젠다였을까요? 저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처럼 한국이 쪼개지고 갈등하고 분열되면 중국은 이 각각의 섹터별로 공작을 하고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여러 가지 남한 자체가 도별로 찢어지고 지방 분권화가 되어서 여러 개로 찢어졌다고 봅시다. 중국은 이들의 각각의 침투해서 이제 하나씩 호섭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10년, 20년 지나면 중국의 속국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 자들이 중국의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